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 추가 재난지원금, 이 정기국회 입법 추진 사항들을 챙기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한편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부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먼저 이재명 후보의 연설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선대위 출범식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연설, 특징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주고 싶으세요? 참 고민이 많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지층도 공략을 여러 지지층도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중도 확장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곳곳에 녹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지난달 26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회동에서 받았던 문재인 소위 말하는 문재인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빛과 그림자도 다 저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도 저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라는 단어를 7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정부를 계승은 하지만은 새로운 정부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권 연장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지만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거라는 메시지를 중도층한테도 주면서 또 이를테면은 문재인 열혈 지지층들, 문재인 정부 열혈 지지층들을 또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장의 회복을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수 쪽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중도 보수까지 같이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고 원래 뭐 기본소득 이런 것들 원래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장을 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도 역시 중도층을 이제 좀 공략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선대위 전날에는 그 김원웅 광복회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는 친일 청산을 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또 이제 지지층을 또 공략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곳곳에 양측을 좀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지지층 결집만으로도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또 중도층 확장만으로도 이길 수 없는 이런 민주당의 약간 그런 상황을 지금 이날 연설에서 다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는 그런 면모들이 보였다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것은 뭐 결국에는 중도 확장을 위한 부분이었다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중도 확장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야당에서 어떤 후보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후보도 어떤 연설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 어떤 본선 올라가는 후보는 어떤 전직 대통령을 또 언급할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언급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망을 해보신다면? 글쎄요.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전직 대통령 언급해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고 강하게 지금 왜냐하면 정권교체 여론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5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오히려 강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런 개혁을 완수하겠다. 부동산도 우리가 챙기겠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어저께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것도 부동산 개혁 매우 강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좀 선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부동산 개혁은 오히려 민주당이 적임자다 이런 메시지들을 좀 주는데 주력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동산 제도 개혁 입법은 지금 뭐 단순히 최근에만 어떤 강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라 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거를 불식시키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위험 부담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국민의힘 보수 세력에서 이거를 민영 개발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민관 합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선대위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다. 그리고 분양가 원가 공개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전 이익 완전히 환수를 해서 국민한테 주겠다 이런 것까지 이재명 후보가 매우 강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쟁점이 이게 대선 쟁점이 될 텐데 국민의힘에 밀리지 않겠다라는 거를 좀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재난지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격적으로 이슈 선점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김부겸 총리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재정력이 없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야당은 당연히 또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방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예산 준비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 야당의 강한 반대도 있고 예. 사실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고 예. 지금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짜고 아직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거의 이제 완성은 된 상황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고쳐야 되는 건데 이것도 여야 합의를 거쳐야 되지만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그 김부겸 총리가 얘기한 거는 올해 예산이 지금 다 짜여져 있다라는 거지 내년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만약에 이게 이제 당정이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산안을 조금 수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넣는 방향.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1인당 50만 원씩 하면 그건 25조 원이거든요. 예. 너무 규모가 크니까 액수를 좀 더 줄이면서 예.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하고 같이 당정이 협의를 하면서 조금 가는 방향으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논의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당정 갈등이 있어도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유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챙겨주기 위해 이렇게 후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노력들이 좀 부각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재정 여력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코 나쁘지 않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던진 거는 대선에는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야당 쪽에서는 이거 매표행위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투표 끝났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상황인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흐름이라는 걸 늘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추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선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5%포인트가 지난주 한 주 초에 5%포인트 정도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걸로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번 주 초에는 그게 더 벌어졌습니다. 더 벌어진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확 벌어지지는 않더라도 많게는 10%포인트까지 윤석열 후보다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다만 많이 알려졌지만은 당심에서는 아직도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라는 것들을 한다라면은 예. 지금 예측 불가다라는 표현들이 정말 엄살이 아니라 예. 저도 많은 전문가들 만나 뵙고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정말 다 모르겠다 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나오시는 전문가분들께는 제가 항상 여쭤보긴 하는데요. 예.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장 아주 이른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제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김준열 대표께서는 굳이 이제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 더 이 합산을 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까? 예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분석을 했죠. 예, 각종 여론조사와 당원 분포와 이를테면은 지금 그 당원이 50대 이상이 50대, 60대, 70대가 그 당원이 65%입니다. 전체 당원에. 그리고 20, 30, 40이 35%예요.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 30, 40에 좀 더 인기가 좀 더 지지가 많고 당원들의. 그리고 고령층에는 윤석열 후보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한테 웃어주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어느 정도 인적 구성을 봐도. 근데 이 높은 투표율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이 변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모든 당원들이 동등하게 투표를
그 연령대별로 한 게 아니라 예. 이를테면 20대는 뭐 80%, 90% 뭐 예. 이런 식으로 그 횟수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진짜 그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예. 윤석열 후보가 근소 우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자면은 예. 홍준표 후보가 앞설 수도 있겠다 지금은. 예. 그 배경은요? 예, 그러니까 이 높은 투표율이라는 있고, 게.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민심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이게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벌어지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거를 본다라면은 홍준표 후보가 약간 열세였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지금은 역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씩 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예 반대로 좀 상황을 가정해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홍 후보가 더 우세하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 그럼 윤석열 후보가 조심스럽게 이제 아마 열세로, 그러니까 뒤처지는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투표율은 홍준표 후보에게 약간 유리했다면 막판에 들어서 실언 논란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원이나 뭐 여론조사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줬을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매우 많이 줬죠. 매우 많이 그거는 줬다. 이미 여론조사에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 당원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도 그 격차가 홍과 윤의 격차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 개사과 소위 말하는 개사과 논란 이후 예.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보다는 개사과가 훨씬 더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보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예. 무시당했다 약간 국민들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뭐 좀 격한 표현인데 개무시했다. 예. 개사과기 때문에 예, 예. 개무시했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예. 그거를 아직도 좀 회복하기 좀 예. 어렵고 윤석열 후보를 열정적으로 지지하시던 분들이 조금 이거 안 되겠는데 약간 예. 돌아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초박빙으로 지금 가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어떤 실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제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이 투표 있기 전에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홍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온 게 아니라는 거 더불어 언급을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얘기를 저희가 이제 많이 했는데 이 불법 선거운동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 캠프 쪽 주장은 이제 윤 캠프가 당을 사칭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제 이런 녹취록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윤 캠프 측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녹취록을 제가 들어봤어요. 네네. 들어보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면접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당에서 이제 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당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를 좀 지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들으시는 분이 전화를 받으신 분이 홍준표 후보 지지자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 미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를 미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다 녹취돼 있습니다.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은 당협위원장도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에 관련된 어떤 분들도 그게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은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홍준표 캠프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지금 당을 사칭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어휘들을 보면은 본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알바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당을 사칭했다. 그래서 당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미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예. 하나는 이 알바라는 게 돈을 받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알바. 근데 자원봉사자는 괜찮은데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지금 불법입니다. 예. 그 부분 두 가지를 이제 홍준표 캠프 측에서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거는 적법한 경선 운동이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 예. 홍준표 후보 측에서 이거를 좀 강하게 제기를 한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후보 측이 좀 불법을 넘나드는 선을 넘나드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한 군데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중단이 되겠죠. 이거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예. 그런 추가적인 어떤 윤석열 캠프의 어떤 선거 운동을 막기 위해서 예. 홍준표 캠프가 좀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이 지금 불법 선거운동 공방이라는 게 현재 이제 일반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란 자체가 어떤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큰
큰 영향은 안 주죠. 왜냐하면 근데 아직은 ARS 투표가 있잖아요. 예. ARS도 지금 그 홍준표 캠프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예를 들면은 윤석열 캠프 측에 있는 인사들이 저희가 그러니까 노년층한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리 투표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ARS 투표는 노년층이 많이 이제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문자 투표는 젊은층이 하고, 그럼 노년층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여기에 좀 이제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을 조금 제동을 거는데 이런 기자회견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홍 캠프에서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캠프 간 설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인신공격성 발언들도 그 전에 많이 나왔었고,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 뭐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봤습니다만 선대위를 구축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들을 봉합하는 데 일정 부분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캠프와 홍준표 캠프 누가 후보가 되든 민주당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있더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원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역대 가장 큰 표차로 이겼던 때가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때는 끝까지 투팀이었습니다. 그때는 고소고발이 난무를 하고 서로 끝까지 그게 한 10년을 갔거든요. 그 앙금이, 그 개파가.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원팀이 중요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후보 경쟁력 그리고 시대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자연스럽게 싫은 감정이 좀 사그라들면서 이렇게 합류를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경선이 끝나자마자는 거의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나는 이재명 못 찍겠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이제 수그러들고 또 이제 캠프에 합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뭐 주요 인사들 홍영표 뭐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합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됐든 홍준표 후보가 됐든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 안 쓸 겁니까? 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쨌든 정권 교체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원팀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양 후보 모두 지금 비호감도가 그 갤럽이나 이런 데 조사를 보면은 지금 뭐 60% 안팎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라면은 비호감도를 얼마나 낮추느냐, 그리고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대선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역대 대선과 그러니까 지금 비호감도 얘기를 해주셔서 뭐 그 호감도나 비호감도에 대한 일반 여론조사들도 기존에 있어 왔는데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후보들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돌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이번 대선은 비호감 전쟁이다. 누가 덜 비호감이냐의 싸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분석도 있어 왔는데 실제 기존에 있었던 대선들과 비교해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돌려보면 시간들을. 이 정도로 모두가 비호감이 높은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부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은 적은 있었죠. 근데 진짜 모두가 비호감도가 높은 거는 특히 이번 대선이 지금 여성분들이 찍을 후보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다 비호감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이제 막말, 뭐 망언, 뭐 아니면은 뭐 좀 부적절한 어휘들을 썼기 때문에. 근데 역대 대선들을 보면은 최근에 대선뿐만 아니라 최근에 총선이라든지 흐름들을 보면은 여성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간 진영이 다 이겼거든요. 대선도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2012년 대선 때도 박근혜 후보가 여성표를 더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겼고요. 그런 식의 흐름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여성표를 누가 더 가져갈 것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호감도는 이제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선대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3지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뭐 현재까지는 완주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국회 취재 연결을 통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도 취재 기자 연결을 통해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는 지금 제3지대 연대론을 들고 나와서요. 제3지대 주도권을 누가 이제 가져가는가에 대한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뭐 완주냐, 연대냐, 어떻게 좀 갈려 나갈까요? 일단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후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월요일 날 했죠. 기자들이 물어본 거는 내용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완주하실 겁니까? 말 바꾸기 한 거 아닙니까? 하고 완주하실 겁니까? 이제 단일화 얘기만 했어요. 그 정도로 안철수 후보한테는 소위 말해서 이제 또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이미지들이 이제 좀 있는 것이
오히려 좀 약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강하게 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다 완주하겠다고 합니다. 다 완주하겠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거를 포기할 정도로의 강한 어떤 메리트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완주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99.9%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강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데요. 이를테면은 뭐 공동정부론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은 그런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제 하나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뭐 예. 서울시장 그 선거 때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강한 좀 메리트들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근데 예. 그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뭐 이를테면 종로 출마 정도로는 안 될 거예요. 예. 예전에 DJP가 했었던 예를 들면은 총리 예. 뭐 이런 공동 정부 뭐 이 정도 급이 되지 않는 이상 예. 뭐 완주를 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안철수 대표를 비토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예. 여기 지금 뭐 연대를 하든 단일화를 하든 뭐 합당을 하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김동연 부총리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완주를 하는 게 이번 대선에서를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대선을 보면은 완주를 하는 게 상당히 더 본인한테는 유리할 겁니다. 예. 정치 텃밭을 다지겠다라는 표현을 김동연 전 부총리가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도 독자 행보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분석들도 많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얼마 전에 모셨던 이제 김민아 시사평론가께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3자 구도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번 대선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몇 자 구도로 이게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저는 3자 구도보다는 4자 구도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가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렇지만은 상당히 유의미한 표를 가져갈 테고 예.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한다라면은 뭐 안철수, 심상정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나오겠지만은 1% 안팎으로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유의미하게 좀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심상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갑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표를 더 많이 가져가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단일화 여부가 상당히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상당히 박빙이 또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정의당에 어떤 러브콜을 보낼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런다고 단일화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이번에 미워도 이를테면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어. 그러니까 심상정을 찍을 분들이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를 찍을 그런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제스처가 나오느냐. 뭐 그리고 저쪽 이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은 단일화로 어떤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느냐가 이번 이제 이거 11월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하나의 상황을 또 가정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다자구도로 펼쳐지는 대선은 제1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느 쪽에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저는 유리하다라고 다자구도로 보여집니다. 가게 되면? 다자구도로 가게 되면은 다만 이제 그 비호감도가 아까 전에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호감도는 곧 확장성의 문제예요. 지금 그 비호감도가 안철수 후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중도를 이제 표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좀 약간 변동이 너무 큽니다. 좀 춤을 춘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거는 3%포인트 나오고요. 어떤 거는 10%포인트까지 나와요. 크네요, 차이가. 예,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갈 곳을 잃은 아직 모르는 그런 표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근데 비호감도는 높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가장 높아요. 그 모든 그래요? 후보들 중에서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72%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갈 곳을 잃은 이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그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다. 50% 이상이 꾸준하게 나오고 이건 1년 동안 이미 LH 사태 이후로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다자구도가 되더라도 이런 뭐 진보 진영의 어떤
정의당이 가져가는 비중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 뭐 나쁘지 않다 국민의힘에. 예. 예. 다만 이제 단일화가 되면은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유리한 거고 예. 단일화가 안 된다라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번 대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지대의 상황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이 시각 정치권 상황을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